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5월 한 달이 끝났습니다. 기리분들 한 달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한 달 여러분들의 본업도 그리고 계좌도 나쁘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거를 공부할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ll in May, 5월에 팔아라,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야, 그렇다면은 6월달 통계는 어땠어?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년 만에 돌아온 연기금 순매수, 한 달 동안 나눠서 봤더니 드디어 1년 만에 연기금이 순매수로 돌아섰다고 하는군요. 과연 그동안 얼마를 샀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사고 팔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행. 오늘 또 완벽하게 여행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불타오르는 장이었죠. 얼마나 불탔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원자재 급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 같은 기업들은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수혜주와 피해주가 뭐가 있는지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정리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5월 31일 월요일이고요. 내일은 이제 6월이니까 새 기분 새 출 뭔가 되게 나이 먹은 듯한 멘트네요. 새 기분 새 출발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장 정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3203에서 마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 첫 출발이 나쁘지 않게 시작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런데 이제 장 중에 몇 번 확인하셨던 기대분들은 야, 그런데 생각보다 녹록치 않은 장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난 구덩이가 파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것도 장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떨군 다음에 거기서 보합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장 막판 2시 정도 되니까 다시 올리는, 그렇게 예측하기 힘든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0.4% 상승. 제일 처음에는 약간 반대죠. 처음에는 오르고 시작했다가 이제 장 막판이 될수록 살짝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의 등락 종목은 3개 기업이 있으면은 그 중에 2개는 오른, 60% 이상의 주식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의 마지막을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게 마무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지 바로 매동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동을 보시면 개인은 2,600억 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무려 5,200억을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돌아온 외국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봤더니 금융투자가 이제 드디어 나가기 시작했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량은 단기적인 흐름일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량을 누군가 받아줘야지 증시가 오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보통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으면서 올리는 현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삼박자 중 하나죠. 연기금은 오늘 한 1,000억 원 정도를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결국 오늘 상승 이유는 당연히 외국인의 기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첫 단추는 잘 끼웠고 내일 또 금융투자가 매도하더라도 외국인이 쭉쭉 매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환율을 보니까 이게 좀 아쉬워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긴 한데 외국인들이 너무 늦게 들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환율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미 봤을 때는 3개월 내 거의 최저점에 근접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벌써 1110원 이 근처까지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죠. 물론 반대로 환율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봤을 때 우리나라에 그 정도의 호재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외국인들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들이 팔면 내리는 그런 우리나라 장의 체력이 조금 원망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언젠가는 코스피도 체력을 쭉쭉 키워서 외국인한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장이 오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는 개인 외국인 기관이 뭘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분들은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이 3% 넘게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두 개를 와구와구 먹어치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MM을 매수했고요. 두산중공업, LG화학, LG, 포스코, 하나솔루션, OCI, 금호석유, LNF 이런 순서대로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무엇을 샀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LG화학, 네이버, KB금융,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 SK텔레콤, LG전자 이렇게 10개를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보셨을 때 지금 이제 금융투자는 매도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야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며칠간 더 펼쳐진다면은 외국인들이 돌아온 첫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5천억 넘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날 매수한 종목들을 더 많이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외국인들이 오늘 10개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답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돌아온 첫날 가장 먼저 매수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으로는 기관이 뭘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 만도, 호텔신라, JYP, 제일기획, 현대위아, 현대건설, CJ E&M 이렇게 기업들을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다음으로는 오늘의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들이 많이 올랐나 그거를 보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부활의 신호탄을 화려하게 쏘아 올렸던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 둘 다 1%씩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는 여행에 관련된 기업, 그러니까 보복 소비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들어서 이제 8월만 되면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을 접종받은 집단 면역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야, 잠깐만, 진짜 그 시절이 오면은 이런 보복 소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쭉쭉 터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8월이면은 야, 잠깐만, 수영복도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배럴도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노션. 자, 이렇게 경기가 확확 돌아가게 되면은 일단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야,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많이 사는 뭐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만 더 지나가 보면 야, 그렇다면은 그 소비자를 잡으려고 광고도 많이 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기획, 이노션 이런 기업들이 쭉쭉 뻗어나가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M도 올랐고 CJ E&M이 이제 후발 주자로서 한 번 더 쭉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SM은 한 1.5배 이상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CJ E&M은 야,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린이 분들이 오늘 시간이 되신다면 E&M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혹시 공부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 지난 영상 중 CJ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SK 렌터카. 여행하면은 렌터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뉴스 기사도 같이 확인할 수 있었죠. 요즘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반도체 쇼티지 그리고 수요가 엄청 늘어나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롯데관광개발, 비슷한 기업으로는 뭐 아난티, 강원랜드, 호텔신라 이런 기업들이 있겠군요. 그 모든 기업들이 오늘 엄청나게 오른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행 관련주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는데요. 그런데 2차전지에 관련된 기업들은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기리분들 오늘 장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경제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상승 기대감 속 테이퍼링 우려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계 심리가 곳곳에 있다고 하는군요. 자, 이번 주 미국 증시는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밤에는 메모리얼 데이로 미국장이 휴장을 하며 고용지표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페드 의장의 연설 등이 변수로 부각되면서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6월부터 미국의 휴가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여름에는 증시가 지지부진할 때가 많았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고용보고서가 발표하게 되는데요. 제 기억에는 이번 주 목요일 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가 바로 페드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지난달에 물가가 갑자기 올라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야, 고용까지 회복됐어? 그러면은 어쩔 수 없네. 테이퍼링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은 당연히 발작을 일으킬 거고요. 만약 그 반대가 나온다면은 잠깐만, 야, 아직까지 안 좋네. 테이퍼링 무슨 테이퍼링이야. 아직 더 쉬어. 이런 생각에 증시가 또 랠리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는 6월에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케이프투자증권에서는 지난주 경기 재개 기대감이 확대되고 인플레이션 논란이 소폭 완화되면서 업종별로 로테이션이 일어나면서 증시는 완만하게 상승했다. 시크릿컬 업종 내에서도 철강이랑 화학은 조금 부진했는데 금융, 건설은 좋았다고 하는군요. 그 이유는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특정 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철강 화학도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 주 백신 접종률 확대에 따른 경기 재개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소비재, 화장품 등이 관심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하네요. 자, 백신 접종률이 하루에 1%씩 오르는 한국의 백신 접종 속도는 매우 빠른 수준이며 국내 백신 수급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은
7월 말까지 백신 접종률은 60%에 도달할 수 있고 8월 말에는 집단 면역 수준이 70%까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오프닝 테마 업종 항공, 여행, 레저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군요. 아직까지도 투자하기에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분들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으로는 삼성증권의 시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핵심만 보자면은 수출주 유형의 경기 민감주를 중심에 둬야 된다고 하는군요. 자, 그렇다면 그 기업들이 뭔가 에너지, 화학, 철강주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운송업종 또한 함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한 2주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철강주에 다시 햇빛이 뜨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머징 마켓을 좋게 보는 외국인 투자자의 복귀가 온다면은 그간 중장기 관점에서 외국인 매도가 깊었던 반도체, 자동차 관련주도 충분히 편입 비중을 확대해 볼 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머징 마켓을 좋게 보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그동안 많이 팔았던 자동차와 반도체 관련주도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수 상방에 대한 막연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3200이라서 박스 피면은 3200이면 고점이야 이런 시각이 존재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1분기의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펄을 따져봤더니 지금 현재 12배까지 하락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작년 10월 말 수준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 단순히 3200만 보고 너무 높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만큼 성장했으면 거기서 뛰어오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자는 의견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연기금 12개월 만에 국내 주식 순매수 기록할 듯. 키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누가요? 바로 연기금이요. 자, 내용을 보시면 작년 6월부터 11개월이나 연속적으로 매도했던 연기금.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는 1,400억이나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달 마지막 거래일인 31일, 오늘이겠죠. 오늘 이보다 더 많이 순매도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월간 기준 순매수를 기록하게 된다고 하는군요. 자, 키리분들 아까 연기금이 얼마 매도했죠? 1,000억 원 이상 매도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드디어 1년 만에 연기금이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이유는 당연히 엄청나게 매도했으니까 이제 그 매도 작업이 대체적으로 마무리된 거 아니겠냐 이런 관측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연기금이 이번 달에 매수한 기업들이 뭐가 있는가 그걸 봤더니 삼성 바이오로직스 1,600억을 매수했으며 그리고 현대차와 대한항공을 각각 1,200억을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와중에 매도한 게 뭔가 바로 삼성전자 5,700억이나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1,500억, SK하이닉스를 1,470억을 매도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아직까지 연기금이 봤을 때는 반도체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도 좋게 보는 현대차를 이렇게 연기금도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 현대차를 조금 더 공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다음으로 차트를 보시면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연기금들이 매수하는 삼바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오히려 오른쪽 아래로 조금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가 다시 가려면 연기금이 또 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 개인방송 수익 사업 접는다. 자체 콘텐츠에 집중한다고 하는군요. 자, 카카오TV도 사용하시는 기리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카카오TV 7월 말에 후원이랑 광고 수익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방송 진행자들이 대거 이탈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방송을 접는 이유는 유튜브랑 아프리카TV 등에서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름 만에 또 올렸다. 명품 프라다 가격 기습 인상.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일단 가격 인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명품 기업들의 매출이 오르는 것은 소비 양극화로 인한 값비싼 명품을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풀이된다고 합니다. 특히 SNS 안에서 MZ세대의 플렉스 문화가 번지면서 명품 업계는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그 흐름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더 잘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유로 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명품 시장 규모는 오히려 19%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명품 시장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사실 전 세계랑 비교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규모로 명품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5만 개 편의점이 빵집으로 출점 규제가 의미가 없어. 일단 이 뉴스를 보기 전에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는 빵집 출점 규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소린가? 소위 말하는 동네 빵집 있죠. 그 빵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그런 기업들이 많이 성장하지 않게 프랜차이즈 빵집이 계속 생겨나지 못하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만 개가 넘는 편의점에서 빵을 팔고 있으니까
야, 그런데 뚜레쥬르랑 파리바게뜨 그거 견제하면 뭐하냐? 이렇게 5만 개나 있는 편의점에서 빵을 팔고 있으면은 동네 빵집 다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베이커리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편의점 업계가 프리미엄 빵 시장에 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리분들 알고 계시죠?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빵을 많이 소비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빵이 간식이었죠. 그러니까 디저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빵이 간식이 아니라 주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빵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편의점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각 편의점에서는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 프리미엄 브랜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명 봉지빵이라고 불리는 옛날에 우리가 먹었던 거 있죠. 포켓몬스터빵, 캐로로빵 그런 양산빵이 있는데 그거랑 다르게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비슷하게 만들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CU는 이렇게 뺑드 프랑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를 론칭했으며 세븐일레븐은 브레다움, 그 다음에 GS25는 브레디크 이런 브랜드를 론칭한 바 있다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아까도 확인하셨다시피 편의점 업계가 잇따라 프리미엄 빵 시장에 진출한 것은 그만큼 성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기존 간식의 개념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어엿한 식사 메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주목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야, 잠깐만, 사람들이 빵을 좋아하면은 파리바게뜨랑 뚜레쥬르는 장사가 잘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빵 시장 확대에도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들은 정부 규제 탓에 신규 출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때 빵집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전년 매장 수의 2% 이내에서만 신규 출점이 가능한 이런 규제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대표 빵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은 갈수록 커져서 웃어야 되지만 웃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당초 골목 상권이나 동네 빵집 보호를 위해서 규제를 시작했는데 야, 이거 진짜 의미 있는 거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기리분들은 빵 좋아하시나요? 저 기릿은 일단 파리바게뜨 빵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 양산빵이라고 될까요? 봉지빵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거 먹느니 파리바게뜨 가서 몇백 원 더 주고 먹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편의점 프리미엄 빵은 진짜 괜찮다고 합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저 기리 또 한 번쯤은 꼭 먹어보고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리분들 드셔보셨다면 후기를 꼭 알려주세요. 다음 뉴스입니다. 주식 팔려던 5월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6월은 괜찮나? 그런 통계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그때 동안 비교를 해봤더니 자, 바로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5월에 팔아라 이런 투자 격언은 1년 중 5월이 가장 나쁘다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든다. 그러나 통계를 까고 봤더니 5월 증시가 중간보다 낮은 하위권에 머무는 건 맞지만 최하위는 아니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12개월 중에서 가장 최악이 언제냐? 바로 10월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통계를 조금 더 봤더니 5월에 팔아라 이 말은 5월이 지나면 증시가 약세장을 벗어날 것이고 앞으로 쭉쭉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까고 봤더니 6월의 증시 성적은 5월보다 오히려 나빴다고 합니다. 게다가 8월은 더 나빴다고 하는군요. 그러니 기리분들 이 통계 결과를 봤더니 5월에 팔아라 보다는 10월에 팔아라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5월달도 안 좋고 6월도 안 좋고 8월도 안 좋고 10월달도 안 좋다고 하니까 야, 5월부터 10월까지는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과연 올해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한편 한국의 6월 증시와 달리 미국 증시는 6월에 5월달보다 성적이 오히려 좋았다고 합니다. 자, 2010년부터 2020년 10년 동안 봤더니 미국 증시는 항상 5월달에는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6월에는 반등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통계 결과를 보자면 6월에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좋더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미국 주식 하시는 기리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원자재값 폭등에 조선 차, 가전 악소리 난다. 아래 보시면 원자재값 상승률 디스플레이 패널이 51%가 올랐으며 철강은 7.5%, 구리가 4.0%가 올랐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미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에어컨, 모니터, TV 벌써 10% 이상씩 가격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원자재를 사용하는 그 비용 부담이 큰 조선, 자동차, 가전, 건설 등 산업계는 긴장 모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특히 원자재 확보와 납품처의 판매 가격을 전가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더 힘들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자동차, 건설은 이렇게 구름이 껴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전은 아까 보시다시피 TV랑 이렇게 에어컨 가격을 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름 괜찮고 마지막으로 철강, 화학은 맑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 기리님, 그러면은
조선이랑 자동차 건설 얘네도 가격을 올리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중에서 자동차만 보자면은 자동차는 수출의 영향이 꽤나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고 그 경쟁력을 가지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우리만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자충수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니까 다른 건 다 머리 아프고 원자재가 오른다면은 철강 화학이 최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공부할 3개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세계 보복 소비 최대 수혜주. 자, 하이투자증권은 신세계에 대해 보복 소비 최대 수혜주로 백화점 부분의 가파른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8만 9천 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핵심 내용만 보자면은 명품 소비 트렌드 아까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복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백화점 부분은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며 신세계는 그동안 프리미엄 전략을 구사해오면서 경쟁사 대비 명품 브랜드 비중이 높기 때문에 MZ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명품 수요 증가 트렌드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분석했다고 하는군요. 또한 네이버와 사업 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올 6월 네이버에서 오픈 예정인 럭셔리 부티크관에 입점할 예정으로 채널 확대에 따른 매출 신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나 돈을 버는데 그걸 봤더니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나 증가할 예정이며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82%나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군요. 자, 지금 현재 신세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목표가까지는 꽤나 괴리율이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충분히 집단 면역이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공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GS 리테일 업황 개선에 합병 시너지까지 다 좋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GS 리테일이 외부 활동 정상화로 점진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되고 GS 홈쇼핑과 합병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5만 1,000원을 제시했다고 하는군요. 자, 내용을 보시면 외부 활동의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실적 개선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올 7월에 예정된 GS 홈쇼핑이랑 합병은 물류, 상품 소싱 등에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GS 리테일 목표가가 5만 1,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괴리율이 꽤나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기업 어디서 많이 보셨죠? MSCI 편출 때문에 최근 이렇게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거 끝나자마자 쭉 치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지난번 MSCI에서 공부했다시피 다른 MSCI 편출 기업들도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바로 호텔신라. 오늘은 다 여행에 관련된 기업들이죠. 그래서 내용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신증권은 호텔신라에 대해서 코로나19가 국내 면세점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극히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으며 공항점을 제외하고는 면세점 영업은 정상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2만원으로 기존 9만원보다 33%나 상향했다고 하는군요. 또한 호텔신라는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야, 잠깐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대만 얘기도 하고 이러면은 중국의 보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중국 정부의 유화적인 발언이 곧바로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마저 해소됐다고 하는군요. 자, 호텔신라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아직까지도 20%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공부해보고 이 기업 진짜 좋은 기업이다. 그렇다면 이제 눌림목이 혹시 온다면 그때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뉴스가 끝났고요. 이제 올해 마지막 날은 끝났습니다. 내일은 이제 새로운 출발 6월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니셨습니다. 빠이용.